이 악독한 년, 음탕한 행실에 사또 부인의 옷가락지까지 훔친 죄, 이 자리에서 시인하라. 그 순간 문가영이 억울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찬의 시선이 가영에게 멈췄습니다. 눈동자, 입술, 울음, 왠지 모르게 수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본 적 있는 얼굴이다. 분명히. 그런데 어디서 본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수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영의 앞에 섰습니다. 수찬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형틀에 묶인 여인 앞에 멈춰선 수찬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놀란 눈을 한 가영은 겨우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진정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시오? 수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없소. 그런데 모르겠소. 자꾸만 마음이 저리고 아프오. 가영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랑인가? 기억인가? 이 낯익은 그러나 낯선 사람. 말해주시오. 그대는 내게 누구였소?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단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얼굴이 아주 예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하필 바보를 서방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후기 문가영이라는 평민 출신의 여인이 한 남자와 혼인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은 혼인 1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급사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하여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문가영은 짐을 이고 시댁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던 그 여인은 아직 2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겐 청상과부라는 외로움보다 남몰래 앓는 괴로움이 더 컸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고운 그 얼굴이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내들의 시선은 그녀를 따라왔고 그럴수록 마을 아낙네들의 시기와 모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현이 눈길 한번 줬다고 우리 영감이 어지러워 죽는다 하네. 청상과부가 동네를 어지럽혀. 그 고운 낯짝이 재앙이라니까. 그렇게 첫 번째 마을에서 쫓겨났고 두 번째 마을에서도 결국 싸움이 일어나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옮겨온 곳은 마을에서 외딴 곳 산 아래 위치한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사람의 왕래도 적고 시장이나 주막과도 먼 곳이라 비로소 조용하게 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의 나날들이 곧 인생을 뒤흔들 인연과 마주할 운명의 입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영은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이른 아침 산길속에 자라는 고사리, 취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절벽의 바위 근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인가? 사내는 혼절한 채로 바위에 기대고 있었고 머리에서 검붉은 피가 많이 흘러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영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급히 다가가 그 사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분명 고운 비단 도포였고 손끝에 박힌 굳은 살 하나 없는 것이 평민은 아니어 보였습니다. 저기 살아는 계신가요? 사내가 대답이 없어 가영이 코에 손을 대어보니 숨은 아직 붙어 있었고 희미하게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가영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사내를 부축하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문을 열고 그를 눕힌 뒤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상처를 닦고 아끼던 명주를 찢어 이마에 감았습니다. 가영의 간호덕에 사흘 밤낮을 앓고 나서야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눈동자는 어딘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깨어나셨군요. 여기 제 집입니다. 산에 쓰러져 계셨어요. 사내는 잠시 눈을 끔뻑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나는 누구지? 그 순간 가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내는 큰 부상으로 인해 기억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움직임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아이처럼 순하고 눈동자는 바보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려나요? 이름? 나는 그냥 나? 그날 이후 사내는 문가영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녀가 입혀준 옷을 입으며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모르는 사내.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집에 들어온 그 남자는 결국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구름 뒤에 숨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문가영은 호롱불을 끄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 한편의 감도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의 무게는 깊은 밤마다 더욱 무겁게 가영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했으나 곧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가영은 벌떡 일어나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눈을 닫고 삐죽이 드러낸 사내의 얼굴은 이웃 마을에서 술버릇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천봉쇠였습니다. 무슨 짓이요? 사내가 없는 줄 아니 한번 눌러줄까 해서 왔지. 그 고운 낯짝 하나로 몇 놈이나 홀렸을꼬? 가영은 벌떡 일어나 이불을 움켜쥔 채 뒷걸음질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쉿, 소리 지르면 더 신나는 거 알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뒤에서 문이 확 열리고 다시 쾅 닫히며 무엇인가가 날아와 천봉쇠의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욱. 천봉쇠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영이 울리면 안 돼. 가영은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보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천봉쇠를 벽 쪽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사내의 힘은 천하장사 같았기에 천봉쇠는 그대로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이게 미쳤어? 놔, 이 자식아. 가영이 무섭게 하지마. 가영이가 싫어해. 그건 내가 싫어. 그 말과 함께 바보 사내는 천봉쇠를 던지듯 밀쳐내고 문 밖으로 내쳤습니다. 천봉쇠도 반격을 하였으나 바보 사내에게는 이미 덩치에서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봉쇠는 씩씩대며 걸음아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온몸에 흙이 묻고 손등은 찢겼지만 바보 사내는 웃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은인인 가영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했던 것입니다. 문가영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이 정말이지 고맙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고 싸운 거예요? 바보 사내는 순수한 눈빛을 반짝이며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영이 사람이야. 가영이도 내 사람이야. 가영은 이상하리만큼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음에는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과부 집엔 힘센 바보 지아비가 생겼다더라. 한밤중에 천봉쇠가 들이닥쳤다가 지붕을 뚫고 튕겨나갔대.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졌고 안악들도 더는 그녀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문가영은 그 사내를 향해 속으로 조용히 지아비라 불렀습니다. 문가영은 어느 날 조심스레 사내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건 좀 불편해요. 그러니 제가 하나 지어드릴까 해요. 사내는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름? 나 이름 생겨요? 그래요. 복이 많으라고. 칠복이 어때요? 7가지 복을 다 가지란 뜻이에요. 칠복이? 칠복이 좋아. 가영이가 준 이름 진짜 좋아. 그는 두 손을 꼭 모아 품에 안듯하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문가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영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부르곤 했습니다. 칠복이 물 좀 떠다 줄래요? 응, 칠복이가 간다. 사내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올 때마다 절반은 흘렸지만 그 손길 하나에 가영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벽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영이는 왜 나 도와줬어요? 글쎄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순한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가영이 내 부인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 같죠? 진짜야. 나는 가영이랑만 같이 잘 거야. 그렇게 둘은 한 방에서 함께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하늘을 보며 신혼처럼 살아갔습니다. 비록 칠복이는 어눌한 사내였지만 가영의 눈에 그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따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고운 얼굴만 탐하며 다가왔지만 칠복이는 그저 곁에 머물며 말없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에 가영은 처음으로 안도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칠복이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품으로 가영을 감싸주었고 가영은 긴 외로움의 끝에 마침내 여인으로서 다시금 숨을 쉬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마음은 그 사내의 품에서 조용히 꽃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영은 햇살 아래 이불을 개다 말고 칠복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칠복씨, 당신은 내 인생에 내려준 복 중에서도 제일 큰 복이에요. 칠복이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그럼 그 큰 복이 되는 거 맞지요? 가영은 그 말에 웃음이 터져나와 그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요, 우리 큰복이. 그 순간 칠복이는 두 눈이 동그래지더니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영씨, 이거 심장 너무 뛰어요. 당황한 칠복이는 두 손으로 볼을 가리며 몸을 꾸부정하게 웅크렸고 그 모습에 가영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착한 복덩이 나만 안고 살아가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가영의 다정한 말에 칠복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초가집 안에는 햇살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초가을 마을에는 새 원님이 부임해왔고 도착하자마자 몇 날 며칠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을의 유지들, 관할을 드나드는 자들, 힘 좀 쓴다는 집안들은 모두 불려가 마당 가득 술과 고기가 넘친다는 소문이 퍼다했습니다. 잔치집에 나가면 품삯을 넉넉히 준다더이다. 장터에서 들은 말에 가영은 칠복이에게 점심밥을 미리 차려두고 소박한 저고리 하나 걸쳐 입고 잔치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잔치상 뒤편 부엌일과 안채 청소를 도맡아 하던 가영은 우연히 뒷마당을 돌던 원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요? 여자 하인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새로 이사온 과부라 하옵니다. 그 미색으로 마을을 좀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하더이다. 과부? 원님은 가영의 뒷모습을 천천히 눈길로 훑었습니다. 어느 결점 하나 없는 단정함, 그리고 흘러내리는 목선. 그는 괜히 기침을 한번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동시에 원님 부인의 몸종이었던 그 하인의 눈빛 역시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가영은 부엌 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원님의 부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 방 좀 치워줄 수 있겠느냐? 먼지가 많아서. 예, 마님. 가영은 조심스레 마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웬 소란이 일었습니다. 가영이 나가보니 원님 댁 마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문가영이냐? 가영이 얼떨결에 예를 올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이 몸이 문가영이온데 무슨 일로 이리? 그러자 마님이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이 악독한 계집이 내 옷가락질을 훔쳐갔다는구나. 가영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도둑이란 말씀이시옵니까? 마님은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변명 말거라. 내 손에 있던 가락질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라.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순식간에 하인들이 들이닥쳐 가영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원님과 함께 마주쳤던 관아의 여하인이 소리쳤습니다. 결백하단 계집이 어찌 고운 얼굴에 과부 행세하며 사내를 들이나? 원님께도 수작 부렸다 하지 않소. 그 하인과 마님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영은 형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엔 뜨겁게 눈물이 맺혔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힘없는 평민의 무고를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관하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칠복이는 맨발로 산길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일 만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저기 가영이랑 같이 산다는 바보 아냐? 혼자서 구하려고 뛰어온 거야? 어림없지, 이 바보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지기를 붙잡았습니다. 가영이 내 아내예요. 살려줘요, 제발. 내 놈이 제정신이냐? 네 놈 처가 도적질에 음탕한 죄로 잡혀왔거늘 무슨 헛소리냐? 그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지나가던 장터 상인이 작은 소리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이 사내야, 요즘 세상에서 억울한 죄 하나 똑바로 풀려면 돈이든 뇌물이든 있어야 한다. 죽어라 허드렛 일을 해. 돈이라도 쥐어주어 먹어라. 말도 섞기 싫은 놈들이다. 그 말에 칠복이는 눈을 꾹 감고 바로 그날부터 시장 근처 주막의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정물 퍼나르고 똥지게 짊어지고 화덕을 짚히며 손바닥이 터져도 그는 단 한 번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아내 구할 거야. 내가 꼭 데려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들른 천심상단의 부행수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 흠칫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내 혹시 수찬 도련님 아니십니까? 나 칠복인데. 부행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는 울먹였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인삼 거래를 위해 청나라로 떠나셨다가 도적대에게 습격당하신 후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경황이 없어 말을 잇지 못하는 칠복의 손을 붙들고 그날로 한성의 대행수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대행수의 집 앞 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옷을 입은 수찬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앞에 멈춰선 수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찬입니다. 순간 대문 안쪽에서 한만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찬이냐? 살아있었구나. 달려나온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았고 뒤이어 어머니도 버선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수찬이.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부여잡았습니다. 눈물과 흙이 섞여 옷자락이 젖었고 서러운 울음이 오래된 기와 아래로 번져갔습니다. 수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배우니. 한만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어디도 가지 마라. 내 아들아. 한수찬, 칠복이라 불리던 그 바보 사내는 조선 제1의 인삼무역을 관할하는 천심상단 한만길 대행수의 외아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나라로 인삼 수출길에 오르던 중 도적대 습격으로 기억을 잃고 산속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수찬은 부행수의 손에 이끌려 천심상단으로 돌아온 이후 극심한 두통으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거의 돌아왔으나 정작 자신이 떠돌던 시절의 기억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제1의 의원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그 이후로 기억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며 긴 시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 기억에는 그 허름한 초가집 하나조차 없는 것이냐? 수찬은 밤이면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한 여인의 모습에 사무쳤습니다. 달빛 아래 웃던 눈,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애틋하게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아침이 되면 꿈은 사라지고 꿈에서 불리던 이름도 고운 얼굴도 모두 모래처럼 쪼개져 버리는 괴로움에 방 안에서 가슴을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대체 그 여인은 누구란 말이냐? 그는 자신이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조차 잊은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허나 그 이름 없는 여인은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 깊이 박혀 있어 밤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 달 후 대행수 한만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찬아,
인근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하셨다. 조정의 명으로 지역 상단이 관할할 새로운 공무를 조율하는 회의가 열린다 하니 함께 가보자꾸나. 너를 우리 천심상단 후계자로 소개할 때가 되었지. 수차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차는 아버지와 함께 인근 고을 관하로 향하게 됩니다. 새 원님이 부임한 인근 고을에서는 거상들과 관에서 곡물 조율 및 상권 재정비를 위한 공식 협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고을의 부임 첫 행보로 거상가의 대표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고을의 공권력을 드높일 명분을 찾고자 공정하고 무자비한 법 집행을 선보이기 위해 공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님은 대행수 한만기를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한행수께서는 인삼거래를 포함해 조정과 연이 깊으신 분이니 저의 정무를 보시고 신임 여부를 가늠해 보시지요. 특별히 후계자 도령도 함께 오게 하시지요. 앞으로는 저와 직접 부딪힐 일이 많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관아의 귀빈석으로 인도된 수차는 처음엔 맥 빠진 얼굴로 앉아 있었으나 문득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의 보여주기식 공개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악독한 여인, 음탕한 행실에다 사또 부인의 옷가락지까지 훔친 죄까지 내 죄를 스스로 시인하거라. 그 말과 함께 수찬의 시야에 형틀에 묶인 문가영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수찬의 숨이 멎었습니다. 흰 얼굴, 터진 입술, 피범벅이 된 손등, 그리고 그 눈동자. 저 여인 도대체 왜 가슴이 이토록 아픈 것이지? 수찬은 숨을 몰아쉬었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무언가가 깨어지는 듯한 통증.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말리려 했으나 이미 수찬은 꿈결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가영도 수찬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그 입술이 조용히 달싹였습니다. 칠복? 형틀에 묶인 여인 앞에 멈춰선 수찬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놀란 눈을 한 가영은 겨우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진정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시오? 수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없소. 그런데 모르겠소. 자꾸만 마음이 저리고 아프오. 가영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해주시오. 그대는 내게 누구였소? 가영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고 세상은 마치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수찬의 가슴 한복판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한 달빛처럼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손길, 허름한 방 아래 깃든 두 사람의 숨결,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 그러자 수찬은 형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실려 돌아왔습니다. 밤새 앓은 끝에 자리에서 일어난 수찬은 더 이상 그 여인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한만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를 살려준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 문가영은 억울한 죄를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울원님은 그 미색을 탐하였고 질투한 원님의 부인이 옷가락지 하나로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가 드디어 기억을 찾았구나. 예, 이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은인이며 제가 연모한 여인이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설 때다. 그날부터 한만길 대행수는 평생을 쌓아온 상단의 인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조정의 잔치에서 인연을 맺었던 지방 관찰사와의 개인적인 연을 바탕으로 고을원님의 횡포와 수탈,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민초들의 삶을 짓밟으며 법치를 운운했던 위선까지 고을 내의 각종 증좌를 꼼꼼히 정리하여 관찰사에게 올렸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관찰사의 명령이 담긴 특별 감사 문서가 고을 관하에 도착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한만길이 정리해준 수많은 증거들과 더불어 원님의 부인 몸종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내막 또한 드러났고 그녀는 그 모든 배후가 누구였는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행을 주도한 원님은
즉각 파직되었고 그의 부인 역시 원님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 사이에선 하늘이 내린 정의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아름다운 여인의 사연 또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차는 곧장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가영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을 지닌 채 음침한 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아. 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문을 열어준 포졸 덕에 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소? 그래,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뛰고 당신이 부르던 이름 모든 게 돌아왔소. 그런데 왜 그날 아무 말도... 당신을 바로 구할 수 없었소. 원님을 심판하려면 증자가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소. 나 때문에 더 아플까봐 죽을 만큼 괴로웠소. 가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나를 살릴 차례인가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요. 수차는 가영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가벼운 몸, 수차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차는 가영을 업고 그들이 함께 살았던 산 아래 초가로 향했습니다. 수차는 가영이 자신을 돌봐준 것처럼 의원을 불러 그녀를 치료하고 하루하루 지극정성으로 가영을 간호하였습니다. 달빛이 들던 그 방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차는 정갈한 도포를 갖춰 입고 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한 낯빛이었습니다. 문가영, 이 목숨을 살려주시고 바보였던 저를 사람으로 품어주셨던 은혜, 이제 제가 평생 갖고 싶소. 문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다음 주 조용한 집안 예식을 올렸습니다. 수찬의 부모는 눈시울을 붉혔고 초가 아래 그 마당에는 작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몇 해 뒤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뜰에서 연을 날리며 깔깔댔습니다. 수찬은 문 앞 평상에 앉아 무역일지를 덮고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가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요즘엔 자꾸 그 초가집 생각이 나. 어떤 일이 생각나오? 당신이 찬밥 한 술에 소금만 뿌려주었을 때도 이 칠복이 입에 넣어주면 꿀맛 같았던 그 시절 말이오. 제가 언제 찬밥에 소금만 줬어요? 뭘 또 그러시오. 그때는 당신도 없는 살림에 새벽마다 나물 뜯으러 가셨잖소. 가영이 피식 웃으며 실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야 뭐 덩치만 큰 칠복이 하나 건사하려면 내 두 팔이 나만하지 않았지요. 근데 지금은 어쩌자고 칠복이가 대행수님이 다 되셨다요. 수찬이 장난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이름 지어주며 큰 복이 올 거라 했잖소. 그러니 나는 당신 덕분에 칠복으로는 모자라서 큰 복이가 된 게 맞소이다. 가영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하긴 바보였을 땐 마음이 참 곱더니 이제는 머리까지 영특해지셨으니 저는 말입니다. 마음 착한 서방이랑도 살아보고 머리 좋은 서방이랑도 살아보고 이쯤 되면 제 이름 가영 말고 만복이로 바꿔야겠어요. 복이 넘쳐서요. 수찬은 피식 웃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 속에는 그 옛날 초가보다 훨씬 넓고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수찬은 바보였을 적에도 장부였을 때에도 오직 문가영 하나만을 품었습니다. 문가영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한 사내를 끝끝내 믿고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으로 맺은 연으로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다복한 삶을 이뤘습니다. 진실된 인연은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만든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의 은혜는 결국 삶을 바꾸는 물줄기가 되었고 사랑은 잊혀진 기억보다 먼저 마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